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어지럽습니다. 네. 이 어지러운 형국 철학적으로 또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함께 하시죠. 철학.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네. 상황을 한번 좀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금요일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야, 내가 괜히 울었어. 하루만 좋았어, 하루만. 금요일 좋았거든요. 네. 좋았죠. 진짜 내가 최근 10년간 이렇게까지 막 좋아했던 적이 있나 싶을 엄청 정도로 긴장하시대요, 보니까. 긴장을 워낙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긴장을 워낙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긴장을 진짜 그때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시작한 지 발표 시작한 지 5분 이후에 춤추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근데 저는 마지막에도 근데 다 재우 씨랑 보니까 다 아니 파면이란 단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나는 그냥 긴장됐어요. 이미 한 5분 지나니까 절차에 대한 이야기 끝나니까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문을 딱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그러니까 빠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뭐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바로 우원식 한덕수 이런 자들이 또 치고 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뭐야, 이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사법적으로 종결됐는가? 시작도 안 됐는데요. 시작도 안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결됐는가? 아니 저 시작도 안 됐죠. 그러면 사회 문화적으로 종결됐는가? 그건 아예 그 아예 안 시작도 안 됐잖아요. 됐죠. 그럼 유일하게 된 것은 네.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유일하게 된 것은 역학적 정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역학적으로 잠시 동안 탄핵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이 안에 이 정지 상태에서 역학적 정지 상태에서 사법적 정치적 내란을 종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완전히 내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적 종결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정치적 종결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들로부터 권력을 완전히 뺏어오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 권력을 예. 뺏어오는 순간. 요거는 정권 교체지. 그 정권 교체가 되는 네. 순간 그때 정치적 종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종결. 근데 사법적 종결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이 역학적 정지 상태가 지금 정지 상태예요. 네. 종결된 게 아니고 정지 상태, 역학적 정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이 상태 사실은 예외적인 상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적 종결은 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이 내란- 구속될 때 네. 그게 이제 요건 이제 종결이 내란 됩니다. 종사자, 내란 동조 세력까지 사법적으로 구속될 어떠한 때. 관용도 없이 조치됐을 때 그때 요건 이제 사법적으로는 종결됩니다. 네. 근데 정치적인 종결은 정권 교체되면 요건 종결됩니다. 그렇죠. 저들로부터 아니 정권 조직 끝나고 촘촘히 심어놓은 정치적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알박기 인사. 알박기 인사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회적 종결이 일어나야 가장 되는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이자들 선수만 바뀌고 계속 새로운 인물이 또 그 짓거리 하거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그거 나중에 어려운 해야 문제니까. 되겠죠. 나중에 해야 요거는 되겠죠. 이제 빼고. 그러면 너무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정치권은 또는 이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이 사태를 임해야 되는가 예.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지금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을 실현하는 거예요. 네. 실현. 예. 네. 정치인이란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정치인이란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 이걸 전문적으로 철학적 용어로는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권력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의견이라고 말했지. 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철학.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력은 권력자가 갖는 거고 이 시민들은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 이론은 그렇게 안 봅니다. 현대사의 이론에서는 진정한 권력은 광장과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권력이라고 말해요. 예. 이것만이 오히려 권력이에요. 정당한 권력. 유일하게 정당한 권력은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광장에서 온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예요. 그러면 정치인은 또는 정치인 이외의 행정 공무원은 뭐 하는 거냐? 이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 곧 네. 의사소통적 권력을 제도화하거나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권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온 오프라인에서 이게 지금과 같이 혁명적인 시기가 되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네. 온 오프라인 주권자들의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형성하려고 하는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걸 사유화하려고 그래요. 사유화. 사유화. 예, 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내가 도구가 아니라 이런 지금 에너지가 있을 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의사소통적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우원식이구나. 이걸 정확히 우원식. 말해서 우원식.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수단으로. 그러네. 이게 우원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말하면 좌파 권위주의 세력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거기는 또 좌파 권위주의입니까? 우파 권위주의 당연히 그런데 예. 좌파 권위주의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게 그거예요. 좌파 권위주의. 제가 사실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그때도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낸 이유가 예.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네. 내가 지금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나는 약자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해. 이런 사고방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하게. 그러니까 좌파죠. 그렇지. 진보적인 행위 있죠. 네,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옳은 걸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말해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주권자가 형성한 의견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를 이용해서 의견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꼰대라 하죠. 이거 전문적인 용어는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권위주의. 예. 야. 권위주의. 그러니까 도덕 정치를 권위주의 정치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전부 뭐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다 덕의 정치, 도덕 정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주민들을 완전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러니까 정치인이 도구가 되는 것, 주권자는 시민인 것, 시민이 권력을 형성하고 나는 그 권력을 실현하는 예. 도구가 된다. 이렇게 해야 다시 말하면 개방된 좌파, 진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진보, 자유주의적 좌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상 내가 옳아요. 옳은 죄를 선점하고 있어. 예. 주민들은 잘 몰라. 세부적인 걸 잘 몰라.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지 잘 몰라. 잘 모르지. 잘 모르잖아. 얼마나 지금 개헌이 중요한지 몰라. 모르지. 나는 네? 나는 엄청 오랫동안 4선 5선을 하고 특히 나는 누구 입장에서 항상 약자의 약자의 편이야. 시민의 입장에 서 있고 내가 다 너희들 입장에 야, 생각해서 맞는 것 같아. 다 당신들 입장에 서서 맞는 것 이렇게 같아. 많이 고민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좌파 권위주의. 맞아. 권위주의 진보. 정의가 근데 됐다. 솔직히 그 우원식 의장의 내가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분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세대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 세대가 저희 세대가 대체적으로 그런 함정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함정이야. 왜 그러냐면 저희 세대는 그 당시 우리가 살면서 기성세대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성세대가. 예. 기성세대가 잘못된 조금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옳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음을 항상 선점한다는 세대적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빠졌구나. 맞아. 진보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입장에 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권위주의가 결합됐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흔한 말대로 3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비판을 못하면 가혹한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함정에서 빠져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그런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거 이걸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씀이다. 자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좋은 말씀.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예. 또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도 괜찮다. 능력주의. 네. 예? 실력 있으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파 네. 보수예요. 좌파는 아니 약자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약자가 했어. 그런데 좌파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은 꼰대야. 권위적이야.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매번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가 이미 옳은 걸 선점하고 있어. 이게 좌파 권위주의거든요. 그 우파도 권위주의야. 그런데 야, 실력이 중요해. 막 강조하면서 막 억압하거든. 자, 사회적으로 아직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 볼 때 또는 사회적 약자가 볼 때 누가 더 싫을까요? 아, 좌파 꼰대네. 그렇죠. 누가 더 싫겠어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자, 누가 더 싫겠냐는 거예요. 사회적 의식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 항상 경제적으로 옳고 그름을 누가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감각적으로 보면 큰 차이도 없으면서 나를 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기분 나쁘게 계속 지가 다 옳다고 하고 자기가 다 옳은 척하고 이런 꼰대가 싫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해 잘못했으면 좀 벌 받아야지 이러면서 꼰대질하는 사람이 제일 싫겠냐 이거예요. 좌파 꼰대 더 싫죠. 그렇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선생님이 더 싫냐 이거예요. 진보적인 척하면서 권위적인 사람 제일 싫죠. 왜? 위선적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우파 꼰대는 위선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예? 대놓고 하니까. 대놓고 하니까. 그냥 싫어. 그렇죠. 능력주의로 가니까 능력. 그리고 능력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만 윤리 도덕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좌파 꼰대 좌파는 과거에 계신 경우가 많거든. 자기가 항상 어릴 때부터 서민을 위해서 또는 약자의 편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삶의 역사를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큰 진보 또는 이 나라의 큰 역할을 하는 것 맞아요. 인정하고 다 동의해요. 저도 민주당 지지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다시 말하면 21대까지는 이 좌파 꼰대들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아, 그게 주류였어요. 네. 그게 지난번에 자기들이 보기에 이재명 같이 이 근본론자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근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은 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 크게 엇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대표가 우원식이에요. 저는 보기에. 뿌리로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생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구조나 제역 이런 것보다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주로 기울여 오면서 민주당 내 좌파 왼쪽 날개 확실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굉장히 진보적인 편이에요. 네. 그거 인정합니다. 단 지금 태도는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예요. 권위적이었구나. 광장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관찰하는 도구가 돼야지. 자기가 뭔데 지금 무엇인데 이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까? 지금 내란을 종식해야 될 이 시점에서 내란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근본적인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약자를 더 억압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죠. 정책을 실현하는 보수 쪽에 표를 준다. 이건 참 미스터리였거든. 이 관점 자체도 사실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런 질문 우리나라에 책이 있어요. 토머스 프랭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미국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있어. 세계 어디나 그래.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거야. 이 우파들이 경제 이야기는 잘 안 해. 선거 때. 경제 이야기보다는 주로는 사회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얘기, 우리 그 중요한 거 소중한 가치를 지키자, 가족을 중시 여기고 민족 이런 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상 정책적으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최광욱 형제가 책을 내. 누가요? 최광욱 의원. 최강욱 의원? 예, 이 관련된 잠깐 여기서 한번 얘기하던데 그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을 곧 출간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서평 써달라고 해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최강욱 의원하고 나와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최강욱 의원님은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상태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 살아온 과정이 아슬아슬한데 이 상태도 아슬아슬한데 막 뭔가 변화하겠다 하면서 막상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변화나 개혁을 원하는 지문들은 그런 식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네. 내가 지금이 불안정하면은 변화와 개혁을 원할 것 같은데. 아, 또 이거 참 아니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왜냐하면 두려울 수 있지. 두려울 수 있죠. 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잘 중요한 말인데 제가 예. 제가 지금 키스스 혁명단이 국가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를 헌정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장 큰 위험을 느꼈냐? 원래 헌정주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헌정 애국주의자인데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키스스 혁명단이 지금 저 간절하게 이 국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요. 평상시에 감각적으로. 네. 그런데 이 국가 헌법까지 무너지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 자,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로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구분을 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원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보는 평등, 보수는 자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다. 진보나 보수나 다 자유를 좋아해. 핵심은 뭐냐? 우선은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해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양극화 이런 걸 해소하려고 노력해. 반면 보수는 능력주의예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란 말은 불평등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불평등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능력주의자죠. 그러니까 평등주의냐 능력주의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진보와 보수다. 그런데 이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아까 말한 대로 권위주의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도덕을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권위주의예요. 아니야. 종교적으로나 도덕은 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 너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이면서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극좌에 해당된다. 극좌. 이 사람 주장은. 극좌. 우파이면서 권위적인 사람도 극우에 해당된다. 사실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유주의자. 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 진보적이지만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우리 모두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있는데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도 중요하지만 권위적이냐 자유주의적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방금 이제 그 질문 서민을 죽이는 정치 세력을 왜 서민은 지지하는가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욱 씨나 제가 최욱이죠. 나나 저는 네. 우리들을 위하는 경제적으로 우리 편에 서 있는 정당을 지지합니까? 경제적으로. 네, 나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정당에 지지해요? 적게 물리는 정당에 지지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할 때 그걸 기준점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사실은 근데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은 오랫동안 자기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에게 세금을 가장 많이 물린 정당이에요.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게 누군데? 세금을 많이 물렸어요.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아, 중산층 이상. 사실 말하면 최욱 씨나 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에 속할 겁니다. 아마 소득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를 지지해야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죠. 그렇지.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거꾸로. 왜? 돈 벌기 시작한 지 저는 며칠 안 됐어요. 아니, 네. 왜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을 지지하는 정당에 지지합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치 선택을 하는데 왜 서민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 네, 그 질문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선민의식이네. 그렇죠.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야, 됐다. 야, 정리해라 오늘. 야,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건방진 질문이었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들어봤죠. 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주 건방진 질문이었어. 예. 왜 서민들은
본인의 옳고 그름의 어떤 철학적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느냐. 그렇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야, 이거 한번 두들겨 맞네, 뒤통수.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독일의 삼인당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에요. 이상하게도. 아, 좋았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왜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치에서 선택을 하면서 서민들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아, 그게 선민의식이지. 한 대 맞았다. 이게 선민의식이었어. 또는 진짜로. 좋게 보면 선민의식, 나쁘게 보면 선민의식이고 또 그나마 좋게 보면 뭐냐면은 경제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경제 결정론. 네, 경제 결정론. 와, 좋았다. 한 대 맞았다. 자산 투표 경향을 분석한 게 있어요. 예, 예. 자산 투표 이걸 자산 투표라고 하거든요. 2024년 22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22대 총선. 2024년 총선? 총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총선에서 4월에 있었죠. 자산 투표 경향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값이 비싼 곳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요. 네. 네, 뭐 서초 강남. 그러면 이렇게 네. 말한단 말이에요. 아, 부자들은 자산 투표를 한다.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은 자산 투표를 안 하냐? 이게 말이 되는가? 전뜻 들으면. 그럼 말이 되는데 또 이제 아니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한 거잖아요. 더 많이.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자, 강남에서는 강남 사람들은 국힘을 지지했어요. 네. 그럼 자기 자산 투표한 거잖아요. 자산 투표했죠. 강북 사람 민주당 지지했어요. 그럼 자산 투표한 거잖아요. 한 거죠. 똑같이 자산 투표했다고 해야지 왜 부자들만 자산 투표했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다 선민의식이라니까요. 이 모든 프레임이 다. 왜 부자들만 자산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왜? 서민들도 자산 투표 하고. 한다. 서민들도 자산 투표하고 부자들도 자산 투표하고 서민들도 도덕 투표하고 부자들도 도덕 투표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데 가진 자들 특히 시식인들이 그걸 좋았다. 부자들만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게 부도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부도덕하고 이게 더 선민의식이다. 좋았다. 와, 한 대 맞았다 오늘. 오늘 한 대 맞았어. 와, 이런 질문 처음 던져보네 진짜. 한 대 맞았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권과 인권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유는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때도 자유권에 해당돼요. 내가 정치적 참여를 하는가, 선거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집회에 나간다든가 또는 이런 온라인을 들으면서 매부쇼를 들으면서 자기의 정치 의견을 형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치 의견도 형성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 약자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죽이는 정당을 지지해.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선민의식이죠. 자, 근데 그러면 갑자기 이제 반론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한테 그러셨죠. 너가 세금을 내는 데는 아마도 국민의힘 정책에도 도움이 될 텐데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말고 다른 당을 투표했느냐? 너의 자산 투표가 아니지 않느냐? 맞죠?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산 투표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가치적 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 다른 얘기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있죠. 다음에 또 얘기합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뭐 어떤 가치적 투표가 있냐는 거야?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아닌 거야. 괜히 말만 멋있고 아니. 내 반론에 꼼짝만 일단 하시니까.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아까 이 부분은 물타면 안 되고 우리가 지식인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가치가 우리가 있지? 예를 들면 사회권을 요구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두가 동등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위해서는 사회권이 보장돼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약자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줌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맞아요. 이런 주장은 옳은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자산 투표를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볼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도 자기의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정도의 사회적 권리가 부여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즉 생활상의 균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옳은 거예요. 하지만 약자는
돈이 없으니까 정치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얘기가 서로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을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예, 예. 그거 아주 자, 옳은 말이네요. 자, 그런데 네. 그러면 네, 자,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가 할 때 예. 경제적 자산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 투표를 한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럼 도덕적 가치가 뭐냐 이거지. 뭐야? 자, 얘기해봐요. 아까 말한 대로 리버럴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자들일수록 리버럴 할까요? 아니면 약자들일수록 전통적인 어떤 걸 지키고 싶어 할까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의 경우 종교 나는 뭐 모든 종교가 다 대화해야 된다 생각해. 이런 입장을 취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종교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하겠어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죠. 약자일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어. 대신 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종교의 복음주의를 반대합니다. 복음주의 종교를 반대해요. 내 종교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는 거, 전도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아요. 네. 이건 되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자유주의자들.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 네. 사회적 중산층인 사람들이 네. 주요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네.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최고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복음하고 싶어. 네.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해. 음. 이런 사람들은 이걸 허물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좌파가 어때요? 어느 쪽이에요? 좌파가. 진보가 전자지.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이분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민주당과 국힘이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네. 나한테 조금 이익을 주는 것이 민주당일 때도 있고 국힘일 때도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나의 가치체계 전반으로 보면 네. 민주당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의 종교, 종교. 나의 가족,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남녀의 기본적인 구분, 남성성, 남자의 추락 이런 것들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고착화된 성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격한다든가. 진보적이면은 요걸 좀 허물자라는 그렇죠. 목소리를 많이 낼 텐데 예. 나는 고착화된 성 역할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그렇죠. 가치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은 그걸 허무는 쪽에는 표를 줄 수 없는 그렇죠. 거. 가족, 특히 가족을 막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는. 그럼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를 얘기해.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또 흔들어 제끼네. 그렇죠. 그럼 표를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분들도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그 도덕적 가치가 우리하고 다른 거지. 다르지만 가치 네. 투표 하는 거다. 한다. 가치 투표하고 자산 투표 다 한다. 오케이. 그렇게 기본 전제를 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합리적인 태도다. 뭔지 알겠다. 그것을 그렇게 안 보는 게 뭐냐? 우원식계 권위주의적 좌파가 되는 거죠. 권위주의적. 야, 이거 오늘 진짜 좀 많이 배우네요. 권위주의 좌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예, 자기는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고 있고 자산 투표를 같은 건 부차적인 걸 생각해. 근데 뭐 서민들은 아직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모든 측면에서 지금은 권력 분산이 중요하다는 걸 나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어. 맞아. 시민들이 아직 몰라. 네. 그러니 빠른 시간 이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서 개헌 조금이라도 해야 돼.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그러네. 제가 이게 다 선민의식이지. 우원식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내가 비판했던 그 지점에 나를 발견하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있다는 거야. 와, 우리 의장님, 저도 좀 반성을 했으니까 우리 의장님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이 의장님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데? 네. 오늘 역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로? 네, 오늘 진짜 역대 가장 좋았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바로 영향을 행사하네. 저도 항상 그 반성을 하니까요. 오늘 좋았다, 진짜. 오늘 조금 개몽됐다. 진짜 좋은데요 오늘. 좋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대선 들어가면 네네. 우리가 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성향이라는 걸 좀 자세히 나중에 기회 되면 대선이 좀 본격화되면 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 우원식 이 사태 때문에 또는 지금 오늘 누구죠? 좋았던 총리 것 같아요.
한덕수는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한덕수는 네. 진짜 이거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 아 진짜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야. 최악이야. 진짜 최악. 내란 중이야 지금도. 아니 진짜 아. 너무 아니 헌정 질서를 비루해. 파괴하는. 예. 비루하고 예. 고위공직자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많이 맞아요. 했던 사람인데 예. 고위공직자가 주는 그 무게감도 아예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게 네. 통치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 진짜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냥 계급장에 불과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계급장. 예, 예. 진짜. 맞죠? 그러니까요. 야, 그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야. 근데 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18일 이로 넘겨주면 18일 탄핵 4월 소추가 18일. 넘겨주면 이자가 마흔역 임명하수 2명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사실 얘기가 그때 이미 많은데 준비가 됐던 준비가 됐던 거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와, 대단한 자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우리가 그때 급진적으로 막 나서지 않았으면 지금 사태가 안 왔어요. 안 왔어. 제가 보니 탄핵 안 왔어요. 맞습니다. 정말 재욱 씨도 그렇고 많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노력을 예. 최선을 다해서 했기 그러면 때문에 한덕수는 무조건 지금 다 임명합니다. 준비했던 거예요. 했던 거야. 오늘 갑자기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 그 끔찍하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4월 4일 이전에 이미 3월 말에 다 준비된 거예요 이거. 맞아. 마흔역은 18일 이후에 아, 같이 임명한다. 맞아요. 그때 꼼짝 마흔역은 못했거든요. 안 했을 수도 있어. 네. 마흔역은. 해주면 샀을 거라고 저는 아,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꼼짝 있는데 말아 된 거거든요. 확실한 건 두 사람은 그렇죠. 무조건 했지. 준비가 된 거예요. 된 예, 거야.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원식 의장이 이 시기에 그나마 말한 것도 짜증나긴 하지만 더 늦게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거든요. 더 늦게? 좀 있다가 만약 조용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대권 막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얘기하면은 대권 후보들이 다 또 막 더 엉키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말 못합니다. 말했으면 큰일 왜냐면 나죠, 물리적 시간이 아예 안 됩니다. 지금도 아예 안 돼요. 지금은 뭐 어떻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지금도. 꾸겨 넣으면은 막 요만큼은 가능성이 있거든. 네,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예, 지금은 요만큼. 잘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하여튼 네. 저희가 지금 네. 우리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자기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개방적이라고 보수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보수성 관계없이 네. 이제는 저는 좌파냐 우파냐 또는 진보냐 보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권위주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란에 빠지거든요. 당신 민족이야 계급이야? 민족이야 계급이야. 뭘 택할 것 같아요? 민족을 선택할. 민족을 선택하면 우파죠. 당시에. 음. 그죠? 네, 네, 계급을 그렇죠. 선택하면 좌파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구수생한테 김구수생 뭘 선택했겠어요? 민족.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구수생 그 난리 돌리면 우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김구랑 생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파라니까. 우리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예. 함석헌 선생님도 나는 자기는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질문이. 민족이냐 탈민족이냐 해야 되는 것이고 계급이냐 탈계급이냐 해야 되지. 그렇죠. 민족이냐 계급이냐를 하는 프레임 자체가 우파 프레임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의 프레임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이 당하는 거거든요. 정치는 질문으로.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야.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방금 질문했을 때 민족이냐 계급이냐 그러면 바로 반론을 제기했었어야 돼. 나 하려다가 또 기분 상할까봐. 나 진짜 나 진행자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훈련을. 민족이냐 계급이냐 아니 그게 계급 다른 얘기인데 민족이냐 탈민족이냐 다민족이냐 일민족이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순수 민족이냐 다민족주의냐 이렇게 주장해야지. 그러니까 맞죠. 이것 때문에 내가 우원식 의장님한테 내가 네. 이 참 속상한 거예요. 지금도 봐봐 내란이냐 헌법 수호냐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지. 질문이. 근데 그렇지. 우원식 의장 때문에 음. 너는 개헌이냐 호헌이냐로 가버려. 이상해. 이게 완전 다 베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언론도 다 이재명만 빼고 그러니까 개헌. 지금 프레임 전쟁이 제대로 해야 될 때, 그렇지. 내란 종식에서 제대로 된 프레임을 해야 될 때 엉뚱한 프레임으로 사태를 전환시켜 버렸어.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야. 보통 시민들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지금 떠올린 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님은 본인을 향하는 비난이 엄청 억울할 거야. 왜냐? 야, 나는 지금 이런 비극적인 윤석열, 박근혜 같은 것을 내가 이제 좀 종식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이 바보들 이러고 있을 그럴 거 거예요.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야. 권위주의.
아, 우리 의장님이랑 나랑 오늘 진짜 많이 배운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권위주의입니다. 극복의 대상이야. 예, 권위주의가. 우리 모두는 지금 극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우원식 의장님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예. 이건 우리 같이 성찰하자는. 그렇죠. 나 스스로의 권유- 반성이라니까. 네, 저 권유입니다, 스스로의 권유. 반성. 네네네. 좋았다 오늘. 아. 와 좋은데. 아 댓글에서는 왜 자꾸 내 욕이 많아? 아니, 내가 누구를 세탁한다는 거야 지금? 우원식을 자꾸 세탁한다. 어제 하루 종일 우원식 가는 사람들을 모셨다. 왜 그래 진짜? 왜 자꾸 본인 생각만 얘기해? 왜 이렇게 권위주의야 댓글로? 자꾸 어제부터 나는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나에 대한 공격. 최욱은 조국바라는 거예요. 조국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대중성을 지향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그렇죠. 봐도. 근데 내가 조국을 지지하거나 조국을 옹호하거나 조국 혁신당을 막 키워서 나한테 덕될 게 없잖아요. 지금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굳이 내가 따진다면 그나마 지금 형성된 대세는 이재명인데 이재명만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내가 굳이 뭐 조국을 내가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다고 저는 이재명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요런 게 리버럴 아닙니까? 그렇죠. 요 리버럴이야. 그리고 리버럴이고 내가. 단순 리버럴이 아니라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이때는 누가 이기냐. 제가 두 가지 기준을 말했어요. 그때 누가 더 절실하냐. 아, 첫 번째 절실함으로 가야 기준이에요. 돼. 탄핵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더 절실하냐. 이거 조심조심 하자고 했잖아요. 네. 탄핵 선고되거나 네. 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루라도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하자. 왜냐? 절실한 쪽이 이긴다. 두 번째는 뭐냐? 절실한 쪽도 이기지만 이 기준을 그 다음 기준이 뭐냐? 분열되지 않는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욱 씨가 하는 것은 예. 내가 그게 너무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거든. 지금 우리가 분열되면 진짜 중요한 모든 걸 놓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아, 진짜 네. 맞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노력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좀 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그래서 아니 제가 제가 알아. 대부분이 알아요. 제가 개헌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사전적으로 내가 차단했고 얼마나 그렇죠. 내가 그걸 괴로워했는데 해요. 네네. 어제도 우원식 의장을 내가 그래서 비판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우원식 의장이 예. 바로 파기했으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다 알아요. 이걸 알아, 못 알아. 알아주더라고 이거를. 아니 알아주는 분들 알지만 고백해라는 얘기죠. 아, 더 많아. 더 많아. 다시 말하지만 절실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절실함에. 그리고 그렇죠. 절실한데 분열되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분열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뽀개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우원식도 쳐내고 뭐 조국도 쳐내고 다 쳐내. 예를 들어 다 쳐내면 뭐해? 그러면 좌파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쟤네들은 다 똘똘 뭉쳐. 지난번 선거 그랬잖아요. 0.73%였잖아. 아, 그렇죠. 아니 그 결과가 그렇게 무슨 났죠. 도움이 되냐는 거야 나는. 절실하고 동시에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 예. 예. 이 두 하지만 가지를 그 정확하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란 세력을 끌어들인다. 나는 이런 거는 또 못 봐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제가 다른 거죠. 예. 그럼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지금 대한 언론들 중에서도 네. 대한 언론들 중에서도 절실하면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되게 이제 구독자가 많은 분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그런가요? 되게. 그런데 이제 내가 구독자가 좀 적으면 절실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면 분열된 말을 좀 많이 할 수가 하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그것도 맞아요. 예. 근데 나는 그마저도 나는 비판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마저도. 그래는 그 정도는 예. 네, 그 정도는 소용해야 예.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비판 안 해요. 그 정도 우리 합리적인 중첩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아. 네. 그런 시기에 왔어요. 근데 나한테까지 그거를 요구하지 아니야. 요구할 수 있어. 요구하기 요즘은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맞아요, 뭐든지 맞아요.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순간 조금 까불었던 점 잠깐 말씀드릴게요. 늘 반성하라고. 저에 대한 어. 비난과 예. 뭐 덮어 씌우기 다 가능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저는. 네. 근데 좀 혹시나 또 이게 좀 억울해질까봐 내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그런 우리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욕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도 나와서 여기 지금 패널분 다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네. 오늘은 아무튼 그렇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제 자신을 한번 정말 완벽히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참 좋았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